예, 공정가공지원팀 근무하고 있는 차재훈입니다. 예,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런치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발표할 주제는 효율적인 설계 및 가공 공정에 대해서 연구지원본부 공정가공지원팀의 힘과 외모까지는 아니고 네, 힘을 담당하고 있는 차재훈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시고요. 혹시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세미나 시간이나 아니면 추후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차재훈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기계가공이라는 자체가 좀 주제가 좀 딱딱하고 좀 거칠 수가 있어서 좀 오늘은 좀 학부생분들이 많아서 좀 쉽게 좀 표현했거든요.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 좀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일단 가공부터 이제 설계, 그리고 효율적인 가공 공정, 그 장비에 대한 안전 관리, 그리고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방법 등을 이제 5단계로 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색깔 보고 좀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요. 예, 예, 보시면 그 기술과 기능이 있는데 기술과 기능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냥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술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학문, 공학이나 역학 등을 이렇게 기술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능은 몸을 익힐 수 있는 능력, 그 숙련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비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그 숙련도를 이렇게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 빼고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의로 항상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공실이 107동 있거든요. 항상 뭐 그 실험 장치나 뭐 가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 전반적인 보면은 기계 공작법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열과 기계적 힘을 가하여 모양을 바꾸거나 기계적 성질을 변형하여 형상 및 치수를 가공하는 일을 기계 공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계 공작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전부 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안경, 그 여기 보는 의자나 테이블 뭐 전부 다 기계 제조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뭐 자동차 분야부터 시작해서 농업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기계 설비로 해서 기계 장비로 해서 다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계 공작법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절삭 가공과 비절삭 가공이 있는데 저희는 보통 공구 쪽에 거의 장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비절삭 부분 아까 형상을 이렇게 외력에 힘을 줘서 형상을 변형시키는 주조나 뭐 소성 가공이나 그리고 형틀을 만드는 주조 그리고 저희가 저 용접 그 가공실에 용접기도 있거든요. 용접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특수 비절삭을 보면은 저희가 방정기도 있고 레이저 커팅기, 3D 프린터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공구로 활용하는 절삭 공구 장비인데 그리고 회전식하고 고정식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뭘까요? 공구의 회전식하고 고정식. 이게 공구가 회전하거나 아니면은 공작물 재료가 회전하거나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선과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입자 가공이 있습니다. 입자 가공은 이게 그 표면을 이게 그 표면 거치기를 완화시키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절삭 가공이나 보면은 공구나 이게 재료를 상하 운동을 통해서 회전과 직선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칩을
칩이란 뭐냐면 그 사과나 과일 깎잖아요. 칼로. 칼이 공구라 생각하면은 사과나 과일의 이제 껍질을 깎을 때 거기 보면은 나오는 껍질이 칩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깎아내서 원하는 형상을 제작하는 게 절삭 가공입니다. 저희 가공실에 보유한 장비는 그 CNC 가공 장비, 또 이제 특수 가공 장비, 그 일반 가공 장비, 이제 측정 장비가 있는데 CNC라는 약자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여 그 장비를 수치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기술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요 CNC 장비는 안전 장치가 잘 돼 있어서 뭐 그게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 가공 장비에서 좀 이따가 다룰 건데 안전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을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논문 출력 관련돼 가지고 플로터도 있기 때문에 그 논문 관련돼 가지고 출력이 필요하시면은 항상 찾아오시면은 바로 출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보면은 효율적인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보면은 제 가공 분야의 쪽 입장에서 이제 설계에 대한 중심을 세 가지로 나타냈는데 보면은 설계 원칙은 이제 연구 목적에 얼마나 맞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재료와 제작 공정 얼마나 단순하면서 재료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좀 손쉽게 가공이 편한 재료를 할 수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용적인 디자인 그래서 형상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하고 그 소재 비용을 금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재료 비싸니까. 그래서 뭐 알루미늄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간단하고 가공이 빠른 그런 소재로 일단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이 목표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시면은 뭐그 연구실에서 뭐 실험 장치가 필요하시면 항상 오셔서 저희한테 바로 하시면 좀 더 일이 좀 빨리 진행되겠죠. 의뢰를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단계로는 보면은 실험 목표, 뭐 기초 구상, 그러니까 실험에 맞춰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실험에 맞춰서 필요한 부품,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어떤 형상이 필요한지, 어떤 소재가 필요한지, 그걸 스케치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케이스 규격 부품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베어링이나 오링이나 뭐 리데나나 뭐 볼트 같은 경우 이런 걸 잘 확인하셔서 그리고 또 재료 선정,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뭐 티타늄, 뭐 플라스틱, 뭐 아크릴도 있고 테푼도 있고 피크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그게 연구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제 학교에 프로그램이 무료로 배포하는 설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설계를 진행하시면은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계하면은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설계를 해서 또 다른 논문을 그 비슷한 연구 주제가 있으면 다른 논문을 참고하여 이제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서 설계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계 완성되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좀 더 제거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랑 같이 의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이제 최적의 설계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의사항 보시면은 실험 장치의 제작이 필요한 재료 특성, 재료를 그 화학적인지 그리고 내마모성인지 내식성인지 절연성이 필요한지 이런 걸 다 파악하셔야 되고 또 가격적인 지금 아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거 또 가공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조립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부품이 10개, 20개인데 그 홀이 위치가 안 맞으면 조립이 안 되겠죠. 조립이 가능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부품이 2개만 충분한데 5개, 6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단순하게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KS 규격품 그거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고요. 아까 재료의 성질 또 아까 내마모성 얘기했죠. 그런 부분을 내식상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계 프로그램이 학교에 배포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하시면 이게 2D
CAD, 오토캐드 있거든요. 2D로 해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3D, 솔리드웍스 깔려 있습니다. 3D 프로그램에서 이제 설계를 진행하시면은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 보통 나사라는 게 규격이 옆에 보시면은 있는데 M3, M4, M5, M6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게 피치가 있죠. 이 규격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치는 보통 나사산과 나사산의 거리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이게 3mm에서 0.5를 빼면은 그게 나사의 앞나사의 홀이 됩니다. 나사 낼 수 있는 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손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설계를 하시기 전에 이게 보면은 부품이 한 개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위쪽에서 저희 가공을 하면은 위쪽에서 가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부품이 한 개라서. 그러면 여기 홈 부분이 가공은 되는데 채터가 발생해서 이게 떨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뭐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은 부품을 이제 아까처럼 분리를 해서 용접을 하거나 용접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기밀성, 수밀성은 좋은데 열 변형이 발생하여 이게 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재가 아니면 용접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까 볼트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규격에 나온 볼트를 체결하여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X 규격품 활용해서 보면은 이게 챔버입니다. 챔버에서 이게 리크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잠그면 이렇게 볼트를 해서 잠그면은 리크가 발생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링 같은 거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눌려주면은 이게 안에 되는 공기나 뭐 유체 같은 게 이렇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나사가 제일 중요한데 보면은 이게 보니 나사가 종류가 많습니다. 육각 머리 볼트도 있고 머리가 없는 무드 볼트도 있고 그리고 접시 머리 이게 삼각형이 이제 원형돼 가지고 접시 머리도 있고 그러게 육각된 이렇게 렌치 볼트도 있고 그리고 둥근 머리도 있습니다. 이 다양하게 볼트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볼트를 이제 이 볼트는 보통 부품과 부품을 결합하기 위한 그 부분인데 이게 부품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데 보면 아랫부분이 나사로 체결할 수 있고 아니면 밑에 홀을 내서 하부에는 홀을 내서 너트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부품이 한 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을 내서 머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계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필요에 맞춰서. 이제 결합하는 부분에 이게 상판, 하판에 대한 이렇게 몰드 같은 경우 결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계는 이렇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툴이 연필처럼 저희가 원통이 동그랗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안쪽에 외곽은 괜찮은데 안쪽에 홈 팔 때는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반원이 됩니다. 툴에 맞게끔. 그래서 이 부분이 결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홈 부분 바깥쪽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해서 원을 내서 이렇게 따서 이제 툴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또 넓혀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판을 이렇게 라운드 똑같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항상 이게 조립 같은 부분은 조립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장비가 쓰느냐에 따라서 조립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효율적인 가공 공정에 대해서 세 번째 파트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비에 대해서 가공식 장비의 설명을 간략적으로 드렸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아까 자동화 장비인데 보시면은 이게 3축, 5축 있잖아요. 맞죠? 이 축이란 보면은 왼손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Z 방향이고 이쪽에 Y 방향, 이 X 방향입니다. X 방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축이란 부분은 아래 부분 이게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베드라거든요. 아래쪽이 베드인데 베드가 회전도 하고 각도를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플러스 돼서 이 5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형상을 손쉽게 가공하고요. 이게 상당히 배우기 어렵습니다. 이게 설계뿐만 아니라 이게 중간에 좀 이따 캠을 배울 건데 설명해 드릴 건데 캠에 대한
이때 이거 예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비도 이제 배워야 되고 소재나 뭐 툴이나 다양하게 가공 특성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서 뭐 직접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의뢰를 맡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가공에 보면은 이게 나노 가공기 있고 초음파 가공기, 와이어 커팅기, 뭐 레이저 커팅기, 뭐 3D 프린터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나노 가공기는 거의 나노급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퀄리티 이제 정밀도가 높은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미세 채널 같은 그런 거 뭐 필요하실 때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 보면 초음파 가공인데 뭐 저번에 저희 같이 근무하고 계신 공관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보시면은 이게 취성 성질 제품에 그러니까 쿼츠나 그러니까 세라믹 그런 부분에 그 소재를 이렇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라믹이나 쿼츠 같은 거는 충격이나 진동에 이게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 특수 가공을 통해서 미세 연말 진동을 줘서 가공하는 게 가공이 손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어 커팅 이런 거 2차원적으로 이게 평판 같은 거를 형상을 2차원적으로 봤을 때 커팅을 이제 정밀하게 커팅하는 곳이고 그리고 다 이제 레이저 커팅 둘 다 이제 금속입니다. 금속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전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속밖에 커팅이 안 되고 레이저가 박판 같은 거, 스테인리스 같은 거를 이렇게 보통 패턴 마스크를 많이 의뢰하시거든요. 패턴 마스크를 이렇게 손쉽게 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이게 일반 가공인데 이제 이게 선반, 밀링, 뭐 다양하게 뭐 소재 절단하는 거, 뭐 홀레는 드릴 머신 그리고 용접기 등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차이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선과 회전 운동인데 여기 보시면 소재를 물려서 회전 운동과 이 툴에 대한 직선 운동을 통해서 가공을 진행하고 그리고 밀링은 이게 보면은 소재를 물리고 툴이 회전합니다. 그래서 소재가 이제 직선 운동하고 툴이 회전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효율적인 이제 가공에서 공정 단계를 보시면은 이제 도면 확인하고 재료 및 부품을 일단 도면에 맞는 재료나 이제 부품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장비 어떤 사용 좀 더 손쉽게 좀 빨리 될 수 있는 이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보고 공정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뭐 재료의 크기, 재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재료를 정확하게 크기나 가공할 수 있는 영역에 맞춰서 크기나 재질, 어떤 재질에 맞춰서 공구와 그리고 가공 조건을 설정합니다. 다 소재마다 그 가공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공 조건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장비에 맞춰서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 뭐 소재 뭐 새로운 소재를 하다 보면은 좀 저희가 가공 조건을 모를 때가 있어서 가공 사례 같은 걸 좀 더 분석하여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여 가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 됐으면 치수가 맞는지 치수 측정하고 그리고 형상 불량이 있으면 다시 재가공을 통해서 또 불량의 원인이 뭔지 그걸 파악해서 또 새롭게 디자인하든지 가공을 공정을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사항을 보면은 뭐 재료 그 실험 장치에 맞는 재료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공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재질에 맞는 툴 확인, 공구를 확인해서 그 알루미늄을 가공하는데 서스테인리스나 이런 가공할 툴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맞는 툴을 확인해서 진행하시고 그 너무 많은 공정을 하면은 시간과 뭐 가공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적화된 장비 공정 순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캠을 대해 설명했는데 다음 뒷장에 캠이 나올 건데 신속하고 정밀한 캠 작업을 통해서 이제 가공 시간 단축하여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사 같은 부분 이게 도면에 보아서 나사가 정확하게 맞는지 정확하게 나사나 베어링이나 치수 정밀도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공 후 이제 치수나 측정, 형상 확인해서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아까 이제 CNC 가공 장비는 좋은데 사람이 직접 뭐 하면은 좀 시간이 말리고 복잡한 형상을 하기 너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캠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하는데, 캠은 뭐 컴퓨터 지원 제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툴이나 뭐 툴에 대한 가공 이래 이 길이, 이게 녹색 보면 길입니다. 이 길을 정하거나, 그리고 보면 가공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가공 조건 보면 회전수, 깊이, 이송 속도. 그게 이게 회전수, 그 툴이 얼마 정도 회전할 거냐, 그리고 깊이는 어느 정도 깎을 거냐, 그리고 이송 속도, 속도는 얼마 정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이 정해서 이렇게 툴 패스, 툴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황삭으로 가공하면은, 황삭이라면 거친 면인데, 일단은 황삭으로 한번 가공하면은 이 면이 겹칩니다. 그래서 면을 좀 정밀하기 위해서 황삭, 정삭 나눠서 일단 여유를 좀 줘서 황삭 가공하고, 정상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한 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 같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홀도 가공하고요. 이런 식으로 캠 같은 프로그램은 그 학교에 배포가 되지 않아서 저희만 일단 저기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의뢰를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저희 캠이 피처 캠하고 파워밀, 뭐 하이퍼밀, 뭐 다양하게 있고요. 가공 공구 아까 얘기했는데 공구가 다양합니다. 밀링 툴이고 이게 선반 툴인데, 밀링을 보시면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툴은 이게 엔더밀을 볼 수 있습니다. 엔더밀. 이제 엔더밀이죠. 이게 원통으로, 아까 연필처럼 원통으로 보여줄 수 있죠. 원통으로 돼 있고, 그리고 탭 공구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드릴, 그 센터의 위치를 맞추는 센터 드릴, 그리고 페이스 커터, 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페이스 커터, 그렇게 볼 앤드밀. 이 플랫이면은 이렇게 볼처럼 해서 그 곡선 같은 거, 윤곽을 깨끗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볼 앤드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반 같은 경우는 이게 툴 홀더 있습니다. 홀더 있고, 이 보면은 이게 앞에 그 일체형도 있는데, 보통 이게 좀 가격 비용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툴 홀더가 따로 있고, 이게 보면은 인서트 팁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 공구가 이게 소재마다 다양합니다. 소재마다 다양해서 그게 맞춰서 이제 소재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회전 속도나 이렇게 뭐 깊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송 속도, 이런 걸 잘 정리해서 가공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까 장비를 이제 가공 공정 순서를 이제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사례를 들어봤는데, 이제 제품이 이런 형상의 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형 있고 이 판형 있습니다. 봉형으로 제작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봉을 이렇게 바이스는 소재를 물리는 고정하는 장치인데, 바이스를 고정하여 이렇게 전체적으로 형상을 가공하고, 그리고 형상 가공하면 봉의 옆에 절단해서 이제 뒷부분을 평면 가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봉으로 이렇게 가공 공정이 진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곽 사각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커팅하면 안쪽에 홀만 가공하면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제일 빨리 되겠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소재를 크게 절단해서 이제 육각 이렇게 치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평면 가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평면 가공을 통해서 이제 형상 가공, 이게 안쪽에 가공가 가능합니다. 이게 1번이 제일 베스트인데, 그 1번 장비가 사용하고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서 2번, 3번 플랜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다양하다 보니까 장비의 특성에 맞춰서 가공을 이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도 항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얇은 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듯이 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고정하다 보면 판이 중간 부분에 이게 밴딩이 가서 휘입니다. 휘어서 이 얇은 판 같은 경우는 이 가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결 방안은 보통 보면 이제 바닥에 붙여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얇은 판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 바닥에 이제 뒤쪽 변에 이게 그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이제 외곽 부분에 이게 접착제를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경화제를 뿌려서 접착제를 빠르게 굳게 해서 이제 절삭류나 이렇게 이런 게 물 같은 게 이렇게 유체 같은 게 들어오면은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소재 형상 뭐 이렇게 재질에 따라서 분류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품 형상에 따라서 가공 장비를 결정해서 손쉽게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기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 시간을 짧게 해서 좀 더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실험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항상 고려하고 있고요. 네, 부품의 원점 위치에 따라서 그 뒤쪽부터 할 건지 앞쪽부터 할 건지 옆 면부터 할 건지 가공 순서를 정확하게 선정하여 이제 가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가공 장비만 있는 게 아니고 톱이나 망치, 뭐 줄, 뭐 이렇게 다양한 공구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가공이 진행합니다. 가공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비를 이렇게 저희가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보시면은 기계 안전은 보통 뭐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기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게 원칙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풀프루프하고 펠셀프 있습니다. 풀프루프는 사람이 이제 오작동해서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펠쉐이프는 장비가 갑자기 오작동해서 갑자기 움직이거나 이럴 때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한 건데 뭐 크게 보신다면은 풀프루프는 이게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동작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든 거고 펠쉐이프는 장비나 뭐 장치 이런 쪽에 미리 숨겨져 있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뭐 보통 뭐 이렇게 사람이 동작할 수 있게끔 동작을 먼저 해야지 작동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풀프루프는 펠쉐이프는 이제 장비 안에 승강기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갑자기 뭐 승강기 같은 거 갑자기 추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 가공에서 크게 6개 그 위험점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게 위에는 뭐 보통 그 왕복 운동인데 프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가 많이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이 프레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사람이 모르게 이게 손을 집어넣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왕복 운동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면은 손이 찍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풀프루처럼 이렇게 양수 조작식으로 하고 그리고 절단점 이게 톡 같은 경우 이런 거 그 사람이 손이 잘리거나 이런 부분이 절단점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구나 아니면은 이게 보호장치, 방호장치 같은 거 설치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끼임점 보시면은 이 보면은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과 이제 만나서 이 사이에 끼는 부분입니다. 근데 끼면은 뭐 심각한 뭐 손이나 뭐 인체 손상을 받겠죠. 이런 걸 항상 조심해서 덮개나 이런 걸 확인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벨트 풀리 이런 거 벨트 같은 거는 이게 사이에 벨트 안에 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체하다 보면은 이런 거 항상 방호 장치나 이런 거 위치 이런 정확하게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 전원이 오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물림점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기어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손이 들어가면은 손이 다 뭉그러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다 방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사고 나는 부분 회전 말림점인데 회전점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장갑이나 뭐 옷이 소매가 길고 이러면은 손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사망까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험해서 그래서 항상 안전 보호구나 안전할 수 있게끔 이제 보호 장치를 항상 설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방호 장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선반 이렇게 칩이 나오죠. 선반 가공 이 회전하면서 그러니까 밀링입니다. 밀링이 보면은 이렇게 툴이 회전하면서 칩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칩이 비싼 데서 날려오면은 뭐 눈이나 뭐 머리 같은데 뭐 화상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들어가면 또 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방호 이렇게 아까 매뉴얼 장비 보면은 이제 선반 밀리는 이런 위험한 장비 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방호 이렇게 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은 그 칩이 비산돼서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저희가 설치해서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 보면 저기 사람의 이제 보안경이나 또 소음에 대한 귀마개, 그리고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면은 발등이 찍힐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방지하기 위한 안전화, 그리고 용접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용접 면을 저희가 구비하고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단순한데, 뭐 여러분들은 뭐 보통 이게 작업이나 장비나 뭐 이렇게 실험실에 뭐 도구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먼저 주의나 뭐 장비에 대한 이게 사용하기 전에 뭐 점검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좀 뭐 PC나 이런 게 의자에 앉아서 오래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뭐 목이나 허리가 좀 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몸을 준비 운동이나 한 번씩 쉬시면서 이렇게 공부나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장난 금지하고 이제 작업복 같은 거나 보고 보호장치 이런 거 다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은 학생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 보면 이 슬리퍼 신고 있죠. 어, 이 상당히 좀 위험하죠. 이 보면은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보시면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보시면 문제가 많죠. 이 보면 이제 뭐 이게 첫 핸들이고 뭐 장갑 끼고 있죠. 아까 말려 들어가죠. 뭐 보안기 안 꼈죠. 눈이 들어가면 실명될 수 있고 목걸이 같은 거는 또 말려 들어갈 수 있고 슬리퍼 이거 뭐 슬리퍼 신고 있으면 또 이게 페달 밟을 때 페달 이게 브레이크 페달인데 이게 혹시나 돌 때 긴급하게 제어하기 위한 이렇게 멈추기 위한 브레이크인데 이걸 못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체가 떨어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 딴짓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아주 불량하죠. 그리고 뭐 도면 같은 거 올리고 공구 같은 거막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든 작업이든 이렇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화학 폐기물 같은 경우도 폐기물을 혼재해서 사용하거나 뭐 소화기 같은 거 소화기도 A, B, C, D급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맞춰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물체에 맞춰서 이제 구비해 놓고 사용 방법도 숙지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설비 보존인데요. 장비를 이제 안전까지 했으면 이제 장비를 지속적으로 쭉 관리 잘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그 관리하기 위해서 설비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장비 뭐 기계 및 설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보통 설비 보존이 하는데 일단 신뢰성, 보존성, 경제성인데 신뢰성 부품이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신뢰성 그리고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보존성 그리고 얼마나 부품이 하고 공인비가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는지 경제성을 고려하여 항상 설비를 보존해야 됩니다. 뭐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는 그 리모델링이나 보시면 되고 장비에 대한 보통 저희가 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비상 긴급 보존은 뭐 그 항온항습기나 뭐 전기 이런 부분은 긴급 보존이라 볼 수 있고 계획 보존에서 보통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사후 보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고장 났을 때 보통 장비가 고장 나면은 뒤쪽에 이제 업체에 이제 견적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칠 수 있게끔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 기준 보존을 보면은 제가 자동차를 타면은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거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죠. 그런 식으로 장비를 살 때 그 장비에 대한 업체 통해서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미리 교체해서 좀 더 이제 그 장비에 대한 그 보장을 좀 줄이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보장에 대한. 그리고 시간 보존이 가장 중요하고 상태 기준은 제가 안 쓴 장비 상태를 보고 하는 거라서 그게 저희가 크게 의미였고요. 일상 보존은 제가 제일 중요한데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뭐 출근하면은 장비를 사용하면은 장비가 뭐 볼트가 걸려 있는지 뭐 주위에 장비가 뭐 물이나 그러니까 뭐 감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리가 안 돼 있는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정리를 하고 점검하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보존이라고 잘 되면은 이제 장비를 오래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공 업무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볼트가 이제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부러지는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나사를 끝까지 그러니까 손잡이 같은 경우는 나사 끝까지 결합하면 나사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작동하면 나사가 부러지겠죠. 그리고 고열에 의한 나사 부분의 열 변형. 그러니까 나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오히려 보면은 더 싸게 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나사를 교체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리고 챔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챔버를 교환하는 비용보다 나사를 사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항상 나사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되고 나사 부분에 이제 이물질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데 결합하다 보면은 나사가 체결이 잘 안 됩니다. 그 나사가 뭉개지거나 그러면 나사가 빠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나사가 부러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사를 또 기울여서 체결하다 보면은 이 나사가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사가 부러지죠. 보면은 나사가 이거 사례가 있는데 이 보면은 나사 끝까지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작동하다 보면 이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홀을 내서 이제 역탭이라고 거꾸로 이제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뺀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부러졌죠.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가공해서 다시 이렇게 장착을 나중에 했습니다. 해결 방안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를 대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챔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열변형이나 뭐 계속 풀었다 줬다 부분에서는 나사를 지구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사 부위를 항상 청소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나사가 안 들어간데 있는 힘껏 쪼다 보면 나사 체결하고 부러집니다. 그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나사가 부러진 형상에 따라서 나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좀 더 빼기 쉽습니다. 근데 제일 좀 들어가 있으면은 드릴로 뚫어서 이제 관통해도 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나사가 애매하게 이렇게 이 명끼리 이렇게 붙였을 때 나사 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역탭이나 드릴, 용접, 그 용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접을 해서 하든지 빼든지 그리고 1차 홈을 내서 빼든지 망치와 송곳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역방향을 통해서 뺄 수 있고 이제 바이스 플레이 이런 거 바이스 플레이 잡아서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사 보수 유지 보수를 이렇게 잘 하시면은 굳이 부품 같은 경우는 비싼 부품을 살 필요 없고 나사만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하시면은 훨씬 이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림을 넣었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뜨는데 이거 너무 이제 연구하고 공부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한 번씩 보시고 이제 뇌를 순환시키고 너무 자주 보시면 안 되겠죠. 내가 녹아내는 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푸시고 이제 근무를 하시고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고.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됩니다.